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6번째 주 2번째 수업입니다. 먼저 공지를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우리 수업이 10시부터인데, 10시인가요? 10시 반? 10시 반부터인데, 이때부터 수업이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 올라가 있어요. 사이버 캠퍼스의 중간고사. 객관식이고, 30분 동안 보고요. 25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시험 그거 올라가 있거든요. 모의 시험. 꼭 한번 해보시고, 이게 뭐 잘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컴퓨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시험이 잘 봐지는데 누구는 안 봐진다면 나는 안 되니까는 뭐 다른 자리를 쓰든가 뭐 다른 사람 걸 빌려서 하든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같이 수업 듣는 사람 걸 빌려서 시험 치라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전산실을 쓰시든 뭐 아니면 제 옆방에 202호 자리를 쓰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컴퓨터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10월 3, 이제 4월 20일 4월 20일 월요일 날에 10시 반 전, 수업 시간 전까지 제가 그 모의 시험을 열어 놓을 거니까 꼭 그거를 보시고, 내가 이게 시험이 제대로 봐지는구나 하는 거 꼭 해주세요. 이 시간에 내가 뭐가 안 돼서 뭐 시험을 못 봤어요. 그거에 대한 예외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시험이기 때문에, 뭐 내가 시험에 늦게 들어와서 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11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25문제고 모의 시험 올라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잘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먼저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중간고사가 25%인데 25%를 지금 이 객관식 시험으로 다 줄 수는 없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월부터 대면 강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중간고사는 10%만 보고 대면 때 15% 중간고사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고 그냥 학기 말까지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한다 하면은 이번 게 12.5% 똑같이 객관식 한 번 더 12.5%로 갈게요. 우선 이거 꼭 공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시험 꼭 한번 봐주시고 시스템 잘 돌아가는지 개개인마다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부력 남은 거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벡터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부력 남은 거 하고 시간 더 남으면은 해양 플랜트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5주차까지입니다. 이번 주차는 안 들어가요. 다음 시험에 들어가겠죠. 우선 부력 얘기 다시 넘어가서 부력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새롭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한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 먼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는 사실 이게 딱 명백한 그건 없는데 대개는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번역이.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고 사실 포텐셜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한글로 포텐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텐셜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 자체로 얘가 그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물체가 중력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h만큼 위로 상승을 시켰어요. 제가. 그러면 이 물체한테 제가 해준 일은 어떻게 되나요? 일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힘이랑 벡터죠. 변이 그렇게 계산했죠. 근데 여기 위로 가는 거 y방향이라고 할게요. 여기 x고. 그럼 y방향 성분 어떻게 돼요? 힘은 중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얘를 중력을 거슬러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준 거예요? 아래로 준 게 아니라 위로 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mg긴 한데 방향은 어디? 플러스 단위 벡터. x방향이나 z방향은 성분 없죠. 위로만 움직였으니까. 변이는 어디로 갔어요? h긴 한데 위로 옮겼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 거예요. 지금 중력을 거슬러서 제가 물체를 들어 올렸으니까. 그럼 변이는 H, J가 되네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되나요? 네. 힘을 거슬러서 갔으니까. 그러면 힘을 준 방향도 위쪽이고 물체가 움직인 방향도 위쪽이니까 둘 간의 각도는 0도겠죠. 코사인 0이 돼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코사인 0이 1이니까 똑같이 mgh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을 거슬러서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걔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대학교 이런 데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동력학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때 사실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줄 수 있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데에서 얼마만큼 중력을 거슬러서 일을 해주면은 얘가 그만큼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 있으면은 얘를 바닥에 있던 애를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얘를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떨어지죠.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는 맞아요. 제가 어디 위치에 뒀냐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다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중력에 대한 포텐셜이라는 게 좀 더 공학적으로는 아니면은 좀 근원적으로 받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mgh만큼 일을 해준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어 올릴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물 속에서 뭔가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물로 차 있는 공간이에요. 수면 아래. 여기에 m이란 질량이 m입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라지 v로 쓸게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와 똑같이 치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들어 올려서 h만큼 들어 올렸어요. 부피 안 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h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얘를 요 물체를 수면 아래에 있는 물체를 수면 아래에 있죠. 계속 여기 아래에 있는 물체를 조금 물 속에서 들어 올리는 mgh만 그럼 얘가 얻은 에너지는 얼마예요?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것 같이 제가 mgh만큼 일을 해줬겠죠. 당연히.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물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옮겼으면 반대로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물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리를 바꿨겠죠. 그러니까 제가 딱 여기에 있는 물을 퍼서 여기로 옮긴 건 아니지만 얘를 여기로 밀고 올라가는 중에 어차피 주위에 있는 물 분자들이 어떻게 자리를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던 물 분자만큼이 여기로 옮긴 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분자가 잃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얘는 내려갔으니까 에너지를 잃었겠죠. 얘는 얻었을 거고 잃은 거는 밀도 곱하기 부피 물로 가득 차 있는 저 볼륨 부피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G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물체를 움직일 때는 그 물체 자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다만 추가로 뭐가 생기냐면은 물체를 옮겼을 때 그 물체가 원래 그 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물을 그만큼 자리를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MGH만큼 제가 일을 해준 거기도 하지만 오히려 물은 그만큼 내려갔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H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H만큼 내려온 거니까 물은. 그래서 물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얘는 원래 물체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물체를 옮길 때는 물체 자체의 위치 에너지도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물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물의 밀도 때문에, 물이 무게를 갖기 때문에 그 밀도만큼 부피에, 그래서 그 부피를 차지하는 물의 질량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질량만큼의 우리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역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기 중에서, 사실 공기 중에도 공기의 밀도는 있기 때문에 요 항이 있긴 없진 않는데, 근데 그냥 너무 작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물이랑 공기랑 밀도 차이가 한 1000배 난대요. 그러니까 없는 셈 쳤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 올리는 게 에너지가 좀 더 소비가 되겠죠. 공기 중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물 속에서는 뭔진 몰라도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를 도와주는,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래서 도와주는 힘이 작용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력이라고 할 텐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긴 공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닥에서 위로 가는. 사실 꼭 바닥에서 위일 필요 없죠. 어디에서든지 중간에서 중간으로 위치를 옮길 때 mg, 뭐 얘를 그냥 z라고 하면 mgz만큼의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생기는 거고, 또 물을 그만큼 아래로 내려보내는 꼴이 되니까 ρ, v, g, z만큼의 일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처음하고 끝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변했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죠. 물체 부피만큼의 물을 반대로 옮긴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은, 그냥 진공 중이라면 이런 일 없어요. 공기 중이라고 해두면 공기의 밀도가 작으니까 아주 작은 무게에 공기를 옮기는 일을 내가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로 곱하기 v라는, 그 v는 어떤 물체든 물에 잠겼을 때 부피고, 걔랑 물의 밀도를 곱하면은 그 어떤 물체가 물에 잠겨 있을 때 그만큼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가 되겠죠. 그 무게가 중력 있고, 여기서는 z 방향이니까 k로 단위 벡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r만큼 변이를 줬을 때, 내적을 하면 해준 일이 되죠. 쭉 풀어주면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h만큼 변하든 z만큼 변하든 뭐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물체를 물속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일을 받으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득이 되는 거겠죠. 이 식을 놓고 보면은 z가 양수일 때, 아니면은 또 c라고 써놨네. z예요, z. 그래서 변위가 물체를 위로 올려보냈다면은, 물속에서 물체를 위로 변위가 양수라서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면은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제가 일을 해준 거겠죠. 그래서 그 보자면은 이제 제가 해준 일은 물체가 봤을 때는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이 플러스가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에너지를 잃은 거죠. 내가 남한테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에너지가, 제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그 물체는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요. 제가 마이너스만큼 잃은 거를 걔는 받았으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놓고 보자면은 물체가 위로 움직였을 때, 얘가 양수일 때 제가 해준 일은 음수가 돼요. 저는 뭔가 일을 받은 게 돼요. 제가 일을 받았으니까 얘가 음수면은 결국에 물체는 에너지를, 제가 일을 얻었으니까 뭔가 모르겠지만은 물체는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체 자체는 에너지를 얻죠. 제가 뭐 했어요? 물체에 일을 해준 게 아니라, 물체에도 물론 일을 해줬죠. 일을 해줬는데 그거에 추가로 한 거는 물에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고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수학 때 기억을 할지 변위에 따른 위치 에너지 변화는 힘하고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변위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변한다면은 뭐 h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힘 차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아까 mg h잖아요. 얘가 에너지죠. 그러면은 h는 z에 대한 함수니까 우리가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mg가 되죠.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호 생각을 할 때 부호 생각까지는 물체가 받는 물체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z가 올라갈 때 얘는 에너지를 얻고 물체는 그러면은 z가 올라가니까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일을 해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저는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헷갈리고 누군 주고 누군 받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가 간다면은 거기에 거슬러서 뭔가 지가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는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mg까지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실제로는 중력에 대한 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윗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에너지의 변화량이 Z만큼 움직인 Z에서 얼마만큼 움직인 Z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때 걔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은 그게 실제로 중력의 값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g라고 우리가 지금 쓴 거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z에 대해 적분을 해서 만약에 z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한다면은 정적분을 해야죠. mgz라고 해서 z1에서 z2까지 이동을 했을 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얘가 델타 에너지가 물체가 중력에 거슬러서 이동을 했을 때 보세요. 물체가 중력을 거슬러서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요만큼 변화를 시키는데 mg만큼의 힘은 제가 항상 받고 있는 어떤 물체가 mg만큼의 힘을 항상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력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거슬러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슬러서 이동을 하면은 얘가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은 델타 에너지는 중력을 거슬러서 왔었는데 얘가 델타 에너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물체는 힘을 얻었는데 물체는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게 그 물체를 옮긴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줬으니까 저는 잃은 거잖아요. 쟤한테 줬으니까 에너지를 너한테 에너지를 줬으니까 저는 뭔지 몰라도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잃은 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을 거슬러서 뭔가 일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한다. 저는 에너지를 잃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중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걔는 그만큼 중력으로 인한 위치 에너지를 잃은 거잖아요. 그냥 놔뒀을 때 얘가 삐용 하고 떨어졌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얘보다 클 때 보세요. Z2가 Z1보다 이건 나중 위치니까 그냥 물체를 뿅 하고 놓으면은 얘가 중력을 따라서 쭉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처음 높이가 더 크겠죠. Z1이 초기 높이가 Z2보다 클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음수 곱하면 뭐예요?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력에서 딱 보면은 얘는 중력을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중력에 더해서 뭔가 일을 해줬는데 그게 얘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잃은 거고 뭔가 뭐 운동 에너지든 뭐든 딴 걸로 바뀐 거죠.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호를 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좀 간단한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거든요. 제가 어떤 물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들어 올리면은 얘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얼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벌써 20분이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그 중력을 여기서 어떤 물체를 물 속에서 옮기는데 걔 자체로 옮기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공기 중이든 뭐 진공이든 똑같아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됐는데 추가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이 물체가 자체가 위치를 옮기면서 물하고 위치를 바꿨으니까 그 바뀐 물의 위치 에너지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있는데 걔는 위치 에너지잖아요. 걔를 Z 방향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Z 방향을 봤더니 걔는 로 곱하기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변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게 힘이 되니까 얘도 똑같이 해주면은 뭔지 몰라도 그 자리를 바꾼 물로 인한 에너지 변화를 거리 차원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으니까 걔는 힘이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다만 부력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그대로 따라와 보시면 부력은 위로 작용하죠.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무거운 밀도가 큰 물체일수록 밀도가 큰 액체 안에서일수록 어떤 물체를 위로 옮겼을 때 걔를 옮기는 거 말고 이 액체의 자리를 바꾸는 데서 얻는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기 중에서 물체를 드는 것보다 물 속에서 드는 거 아니면 물보다 더 무거운 수은 같은 거 안에서 드는 거 수은 안에서 들면 죽겠지만 제가 하여튼 수은 안에서 드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일이 쉽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자체가 걔를 들어 올리면서 그만큼 액체를 자리를 옮기는 데서 얻는 에너지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에너지 기반으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에너지 기반으로 부력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막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부피만큼의 힘이 들고 있네? 라는 얘기지 걔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됐나요? 설명이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갖고 한 거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부력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지금부터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이드로 스태틱이란 단어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이드로랑 스태틱이랑 뜨겠습니다. 스태틱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력학을 배웠죠. 뭔가 가만히 있는 거에 가해지는 힘을 다루는 학문이 스태틱스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는 물에 대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한자로 물 숫자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력학이라는 이상한 단어로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물이 흐를 때 뭔가 물체가 받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동력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물을 가만 놔둬도 힘을 받아요. 그건 수정력학이라고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유체학 시작하면은 초반에 배울 거예요. 수정력학적 해석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얘기를 할 건데요. 가정도 아니고 실제 법칙이겠죠. 물 속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압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력학적 압력이 아니면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압력이 얼마로 P로 주어지면은 그 P는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그 압력은 이라고 하면은 압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적용을 합니다. 수정력학적 압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배운 압력 말고
정력학 때 배운 압력이면 뭐 어떤 힘으로 어떤 물체를 눌렀을 때 그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었죠. 힘 나누기 단면적 하면.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표면이랑 상관없죠. 힘 자체의 방향대로만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이 손을 아래로 누르면 압력도 아래로 가해지는 거고, 얘를 앞으로 밀면서 마찰력을 주면은 그 마찰력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유체역학적인 액체 얘기가 아니라 고체 문제고,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가해져요. 근데 제가 물을 꾹 누르잖아요. 아니면 저기 뭐야, 주사기 구멍 막고 앞에 막고 피스톤으로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걔는 모든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요. 압력이. 그래서 빵 하고 터지면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죠. 풍선 같은 거 여러분이 터뜨릴 때 보면은 풍선 있으면은 얘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가 뭔가 구멍이 나면은 여기로만 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 팡 터지잖아요. 물론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가해진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으면은 얘한테 실제로 가해지는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쪽에서 수직 방향 성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좌우 방향 성분은 얘랑 뭐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크기는 같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없어지고. 그런 류로 보자면은 결국에 실제로 어떤 물체의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기에 대한 수직 성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해지는데 얘네들이 어떤 벽면에 줄줄이 붙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힘이 가해지는데 좌우로 똑같은 크기로 가해진다고 하면 걔는 그냥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랫방향으로만, 아래란다. 물체의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압력이 가해져요. 실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걔가 없으면은 모든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고, 어떤 물체를 놓으면은 그 물체가 느끼는 압력은 자기한테 수직인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수정력학적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물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물 속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그 점에 가해지는 압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 물을 뭐 따로 누르거나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압력이 뭐가 가해지겠어요? 위에 물 기둥을 높이를 h만큼 얹고 있죠. 그래서 걔의 무게만큼이 얘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누르겠죠? 물 무게만큼. 근데 물 무게만큼 눌렀으면 얘는 모든 방향으로 그만큼의 압력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애도 뭐 똑같은 압력으로 받고 있으니까 얘도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데 얘랑 서로 인접해 있는 애가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하고 상쇄하고 있으니까 상쇄되겠죠. 그래서 수정력학적이라 움직이지 않아요. 힘이 다 상쇄돼 버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H만큼 내려갔을 때 점에 P에 작용하는 압력은 이렇게 나와요. PATM은 뭐냐면은 대기압이라고 해서 수면의 공기 압력이죠. 사실 또 ATM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수면 저 위로 공기 기둥이 있잖아요. 그 공기 기둥의 무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은 제 머리 위로 저기 위에 성층권까지 공기 분자들이 쭉 있으면 걔네들이 무게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기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압이 줄어들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기압 더하기 물기둥 부피를 하면은 그게 이 점에서의 압력이 된다. 이 점에서의
물 아래 h만큼 내려갔을 때 그 점에서의 압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h만큼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수면 위로도 사실 대기압이 해발 고도에 따라 조금은 변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면까지는 대기압으로 일정한 크기가 가해지는데 근데 수면 아래로 가면은 물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1차 함수로 증가를 할 거다 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은 우선 이 컨셉만 이해를 하면은 뒤는 그냥 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잘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이드로 스태틱이겠죠. 다이나믹도 구하는 시간 같은데 지금 저희 스태틱 하고 있으니까 하이드로 스태틱 포스는 표면의 수직인 정압에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가 표면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을 적분을 하면은 걔가 짠 하고 지가 받는 힘이 나오겠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걔한테 가해지는 모든 표면에 아까 물체 표면에는 실제로 뭐만 의미 있다고 했어요? 여기 수직인 방향 성분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여기랑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차이가 뭐 때문에 생겨요? 얘는 로 GH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뭐 Y다 라고 하면은 얘는 압력이 로 GH 더하기 Y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빠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로 인한 압력만큼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다 하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는 뭐가 되냐면은 요 각 대응되는 지점에서의 Y방향 높이 차이만큼의 뭐 Z방향이라고 하셔도 되고 수직방향 높이 차이만큼의 물기둥 높이가 힘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얘를 Y방향 높이만큼을 다 적분하면 뭐가 돼요? 결국엔 얘 부피가 돼버리잖아요. 2차원이니까 면적이지만 3차원에서 부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결국엔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있는데 표면의 압력의 수직방향 성분을 수직방향 표면의 수직인 걸로 전체 면적 S에 대해 표면적 S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은 걔는 수직방향 노말 성분 적분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랑 같다라고 아마 수학 때 배웠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표면의 수직인 방향 적분이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제가 안 붙여야 되는데 붙인 것 같네요. 마이너스 지우세요. 그래야 부력이 윗방향으로 간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이제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요렇게 잘라서 여기랑 여기는 뭐만큼 차이가 났어요? 로지 뭐 얘 높이를 Z라고 하면 물체 높이를 H라고 할까요? 그럼 로지 H만큼 차이가 났으니 그 로지 H 무게만큼 얘가 위로 부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옆칸도 똑같고. 그렇게 다 잘랐을 때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무게중심에서 로지 H만큼 요만큼 Y만큼 거리가 있고 개 곱하기 로지 H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로 부력이. 그러니까 얘로 인한 모멘트는 로지 H가 될 거예요. 그러면 Y가 물체 끝에서 뭐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B까지 dy에 대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y가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면 뭐가 되나요?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단순히 부력을 구할 때는 여기 y 방향 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부피가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피 적분이 아니라 y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식만 놓고 보자면은 로지 h는 뭐 독립이니까 밖에 뺐다고 쳤을 때 y를 dy로 전체 부피 면적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1차 모멘트예요. 그래서 부력으로 인한 1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부력으로 인해서 물체가 기울어질지 안 기울어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식도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죠. 근데 우리 1차 모멘트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변이랑 힘이랑 서로 외적을 하면은 걔가 그 힘으로 인한 모멘트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를 결과적으로 다 풀어주면은 CG에서 무게중심에서 부력중심까지 거리 CG에서 부력중심까지 거리 무게중심에서 부력중심까지 거리고 그 부력중심에 부력이 작용한다고 우리가 물체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CG라고 했을 때 여기가 부력중심이에요. C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부력은 무조건 위로 가잖아요. 여기까지를 거리를 x라고 치면 변이를 위치를 x라고 치면은 x 크로스 프로덕트 b가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각 요소별로 이 물체를 각 요소별로 쪼개 가지고 각 요소 하나하나에 걸리는 부력을 계산을 하고 하나에 걸리는 부력은 얼마예요? 걔 부피 곱하기 물밀도. 그래서 그 부력이랑 무게 중심에서의 변이 x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구해서 걔를 적분을 한 게 이 꼴이 나오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부력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력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력은 어떤 물체를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물체는 움직인 만큼 반대로 물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인 걸로 인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서 구할 수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 자체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물 안에서의 압력은 그 위쪽으로 놓여 있는 물들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걔를 또 적분을 해주면은 앞에서 구한 부력이랑 똑같은 항이 나오더라. 부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력 얘기를 했고요.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던 6주차 해양 플랜트를 해야겠죠. 해양 플랜트는 여러분들 원래 영어 교재로 내놨던 책은 아마 해양 플랜트 얘기가 없을 거고요. 플랜트 얘기 나오기 전 책이라서 선박 해양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국말 수업을 할 때 썼던 강의 자료 책이 최신 선박 해양공학 개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그렇게 충실하게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 2018년도에 제가 안 할 때 개론 수업을 했을 때 쓴 책은 선박 해양공학이라고 해서 대한조선학교 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선배 갖고 있을 텐데 책 되게 두꺼운 책 있어요. 그게 그나마 해양 플랜트 얘기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꼭 이거를 막 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 나중에 전공에서 따로 얘기할 때 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해양 자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해양 자원이에요. 해양에서 어떤 자원을 끌어쓸 수 있을지. 걔를 끌어쓰려면은 뭔가 구조물을 세워서 우리가 얻어야겠죠. 해양 구조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해양공학은 뭐냐면 우리 학과가 선박해양공학과니까 선박공학 더하기 해양공학인데 해양공학은 오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학과 영어 이름도 오션 엔지니어링 들어가죠. 거기서는 뭐를 다루냐면은 해양의 인공 구조물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다뤄요. 비슷한 이름이 해양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학교도 해양학과 있는데 걔는 뭔가 인공 구조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해양의 생물들 뭐 생태계 아니면 생물들 살아가는 환경 그런 걸 다루죠. 저희랑 달라요. 영어로는 완전히 다르고 오세아노그래피랑 오션 엔지니어링이고 한글로 쓰자면은 공자가 하나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다른 학과들도 뭐 화학과랑 화학공학 서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학이고 얘는 공학이에요. 그래서
화학과 있는 사람 보고 화학공학과라고 하면 싫어해요. 물론 반대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도 그렇겠죠? 해양학과인데, 해양공학과인데 해양학과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그리고 해양공학 자체는 그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원래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안, 코스탈 엔지니어링에서 지금도 요거 하는 데 있어요. 해안공학, 뭐 방파제, 아니면은 뭐 해안의 구조물들 그런 것들 하는 거. 거기나 아니면은 근해공학이라 사실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 멀리 바다까지 하는데 옛날에는 가까운 바다, 해안 위주로 하다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수업에선 이번 수업에선 석유만 다룰 건데, 사실 요새 해양공학은 해양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뭐 해상에서 풍력 발전 아니면은 조류 발전, 뭐 화력 발전 등등 그런 것도 학원에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잘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선 해양자원 종류 먼저 얘기를 합시다. 해양자원 그러면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해산물 있죠, 여러분들 먹는 거. 플랑크톤도 쓰기 나름이에요. 크릴 오일 같은 거 자원이죠. 그 다음에 바닷물에 미네랄이 섞여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소금이죠. 바다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 금도 좀 녹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자원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얻는 에너지, 지들이 움직일 때 에너지를 갖잖아요. 조류라고 하는 거는 조수간만은 우선 안 좋아라고 치고, 시간에 따라서 바다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얘가 물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당연하죠. 수위가 올라가려면 물이 여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는 에너지를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나 파도 에너지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바다에서 수소 얻으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바다 자체를 공간으로 써서 얻는 자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다 자체를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 아니면은 바다에 공항 띄우죠.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 거고, 저기 일본에, 요새는 일본 갈 수 없지만 저기 오사카 공항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나고야도 그런가? 해상 공항이 있어요, 일본은. 그 다음에 해상이죠. 플로팅은 아닌데 그거는. 왜냐면 인공섬, 하여튼 바닥에 뭘 박고 이렇게 위에다가 구조물을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진짜 둥둥 떠 있지는 않아요. 구조물이 바닥에는 박혀 있어요. 뭐 그래도 해상 공항이니까 해상에 있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바다에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이, 여러분들도 요새는 태양광 발전 많이 했으니까 저기 길 가다 보면은 산 같은 데 다 밀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다에도 똑같이 가는데요. 그게 좀 문제가, 바닷물이 계속 하면 소금기가 있어서 이게 표면이 소금이 낀대요. 그러면은 좀 효율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땅 쓰는 것보단 바다에다 그걸 까는 게 좀 공간 활용 면에서 좋아서요.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해저에서 얻는 자원들인데,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다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아니면 바다 바닥의 표면에서 얻는 거예요.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다른 광물들. 오늘은 석유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큰 시장이었으니까요. 우선 바다 바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아시는 분, 지구과학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죠. 해저라는 거를 먼저 얘기할 건데, 해양의 바닥이고요. 석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바다 바닥이고, 여기도 바다예요. 여기도 바다 바닥인데, 대륙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대륙붕이라는 데가 있고, 갑자기 급격하게 대륙 사면이 있고, 급격하긴 한데 되게 큰 스케일이라서 막 절벽같이 푹푹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경사면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대라는 걸로 지나서 해저가 나오죠. 석유는 대륙 주변에서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뭐 더 깊은 바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대륙붕은 해저의 2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바다 바닥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는 대륙붕은 한 20%쯤 된다. 평균 수심은 128m. 그 밖에는 해양저라는 데가 있는데 평균 수심이 3,300이나 되죠. 석유는 어디서 나냐면 대륙붕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대륙 근처에서. 옛날에는 대륙붕이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대륙붕에서 캘 때 얘기고, 요새는 좀 더 깊은 데서도 캐요. 그래서 대륙 주변지에서 난다고 말이 써져 있네요.
여기가 이제 요거 보면은 어디냐면은 미국에서 멕시코만이라고 있어요. 플로리다 옆쪽인데 여기에 석유를 캐는 플랜트들 위치를 점으로 찍어낸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죠. 이런 데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륙 근처에서 많이 캐고 있고 밖에 나가도 있긴 한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안 가고 있다. 바다에서 석유를 캔 게 의외로 땅에서 캔 거는 아마 한 1800년대 후반 그쯤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 캐기 시작한 거는 1947년도래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진에 보이는 멕시코만이에요. 이 멕시코만에서 석유를 처음으로 캤고 루이지애나라고 여기 루이지애나 있는데 루이지애나가 어디냐면 원래 프랑스 땅이었는데 미국에 팔아먹은 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다 근처에서 석유를 처음으로 캤대요. 바다에서. 요새는 많이 캤어요. 지금도 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영국이랑 저기 노르웨이 근처 북해라는 바다도 있고 말레이시아 근처나 오스트레일리아 거기 사이도 많이 나오고요. 브라질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많이 바다에서 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 앞바다인가 조금 나오는데 석유인가 천연가스인가 하여튼 대단치는 않아요. 그럼 석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캐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육상에서 어떻게 캐는지를 알아보고 그게 바다에서 똑같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석유 생산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탐사를 하고요. 땅바닥에 석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팔 수 있게 구멍을 뚫어요. 웰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 우물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석유를 캘 수 있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주위에 뭐 이것저것 다 장비들을 더 설치를 해준 다음에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다 뽑아내면은 이제 잘 정리를 해야겠죠. 끝났으니까 석유가 안 나오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석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아냐? 뭐 이것저것 다 하긴 하는데 나올 것 같은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봐야 돼요. 그 전에는 뭐 지진파를 보든 뭐 이것저것 탐사를 하겠죠. 그래서 해저 유전을 잘 찾아서 유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날 잡아서 구멍을 뚫습니다. 시험 삼아서 뚫는다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다가 있으면 바다 해저에 밑바닥 어디쯤 가에 석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잘 뚫어 놓으면은 구멍을 뚫었는데 석유가 나왔고 그 석유가 품질이 괜찮다 하면은 거기서 본격적으로 뽑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석유 시추선이라고 하거든요. 시추선을 가지고 하고 보시면은 가운데 뭔가 볼록 올라와 있죠. 이게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를 통해서 드릴로 마우스 커서가 잘 보이나요?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드릴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위에 석유를 시추를 하기 위한 게 있고 거기서 라이저라는 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해저 근처쯤 오면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은 BOP라는 것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릴 비트라는 거 이게 드릴 끝단이에요. 뒤에서 나오겠죠. 뒤에 더 잘 나왔네. 드릴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드릴 비트라는 게 땅속을 뚫고 있어요. 땅속을 뚫게 하는 거고 드릴링 라이저는 드릴 비트에서 여기 위에까지 100까지 올라가게 라이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릴 비트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게 라이저. 그 다음에 BOP라고 자꾸 약어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드릴을 계속 붕붕거리면서 바닥을 뚫고 있고 그 드릴을 돌리는 게 여기 라이저를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고 있고 BOP라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은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라이저 주위를 감싸고 있죠.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 이거 주소로 들어가면은 요 영상들 나오거든요.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해저 밑바닥을 지금 여기서 한 9,000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말로 치면은 한 3,000m 정도 되겠네요. 1피트가 30cm거든요. 그러니까 3,000m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런가? 그렇죠. 3,000m. 그러니까 3km 정도 물속으로 3km 정도 내려가서
거기를 뚫는다. 3km라고 하면은 되게 긴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깊은 바다가 뭐 마리아나 해구 그런 게 11km 그 정도 되니까 제일 깊은 바다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뚫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사진에 보면은 무섭게 생긴 드릴 비트고요.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해저까지 내려가서 더 붕붕 뚫죠. 그래서 석유를 만난다. 석유를 만나면은 여기 사진에 있는 게 BOP인데 BOP를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BOP가 뭐냐면은 저기 일종의 뚜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 뚫어 석유가 있는 거기를 뒤에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땅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저가 있고 밑에 석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력 얘기를 했으니까 때맞춰 여기서 물로 눌렀겠죠. 수압도 있고 땅 자체 무게도 있을 거예요. 압력이 더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되게 높거든요. 기름이 차 있긴 한데 압력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누르는 거 더하기 얘만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꽂아서 이렇게 땅 위로 올릴 거예요. 아니, 땅 위래. 수면 위로. 수면 위로 올리면 여기는 압력이 낮잖아요. 수면 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히지 않아도 압력이 높으니까 일로 알아서 콸콸콸 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기 빨대로 음료수 마시듯이 쭉쭉 빠는 게 아니라 컵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대로 알아서 뚱뚱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얘가 뭐 뜻하지 않게 뭐 가스가 갑자기 쾅 하고 나온다거나 하면은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안전 밸브 같은 걸 달아요. 뚜껑을. 그게 BOP가 됩니다. 그래서 BOP를 설치해 놓고 여기 위에 거 잘라내고 치워고 여기 치워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석유를 채굴하러 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시추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멍 퍽 뚫어보고 석유 나오네 괜찮네 하면 거기를 그냥 막아놔요. BOP로. BOP가 아니라 실제로는 위에 뚜껑을 더 담는데 뚜껑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진짜로 캐기 시작할 거면은 이제 얘 뚜껑 열고 빨대 꽂아서 캐기 시작하면 돼 하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 BOP는 유정 압력이 여기 안이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수압이랑 뭐랑 지구 압력이랑 다 해가지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구멍을 대충 뚫어 놓으면은 석유나 가스가 급격히 쾅 하고 나오면 압력 때문에 쾅 하고 나오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영어로 블로우아웃이니까 폭발을 막는 장비예요. 그래서 BOP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분출이 있을 때 석유가 여기에서 쾅 하고 올라오면은 여기에 중간에 안전 밸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물리적으로 그 관을 탁 막아요. 그렇게 해서 석유가 분출하지 않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뒤쪽에 보고 그러면 BOP가 잘 작동하겠죠? 근데 BOP가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한번 망한 게 디버터 호라이즌이라고 저기 아까 그 멕시코만이에요. 미국 남쪽에 플로리다 옆쪽에 거기서 디버터 호라이즌이라는 시추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한번 이게 쾅 하고 터졌어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메탄가스가 천연가스가 쾅 하고 올라올 때 BOP가 막아줘야 되는데 걔가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위에 시추선은 불나가지고 터지고요. 그 다음에 석유 올라오던 그 시추한다고 꽂아놨던 라인은 구멍이 이제 안 닫힌 상태로 그냥 작살이 나서 거기로 석유가 콸콸콸 하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샜는지 추산도 안 되는데 뭐 대충 추산한 게 7억 7천만 리터래요. 말도 안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에 왜 이게 터졌냐, BOP가 어디가 문제였냐.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되게 안 될 이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고장 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저기 다 영어인데 어차피 우리 영어 수업이었고 원래는 그 밑에 영어 자막 띄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뭐 자동 번역을 하시든 잘 보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BOP 뭐 드릴 리그 아니 드릴 그 비트 라이저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물 위에서는 물 속의 얘기고 걔는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배 같은 애인데 위에 이런 탑이 올라와 있는 애 아니면은 이 바둑판 같이 넓적하게 책상 같이 생겼는데 위에 탑이 올라와 있는 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탑을 대릭이라고 하고요.
대릭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보시면 기중기라고 나와요. 뭔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일하냐면은 이렇게 여기 드릴 탭이에요. 얘가 붕 하고 바닥을 뚫잖아요. 뚫으면은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위에 뭐를 더 달아서 또 밀어서 내리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얘가 저기 해저 밑바닥까지 가고 또 뚫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대릭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해저를 팔려면 대릭이 필요한 거고 상관없는 애들은 없겠죠. 그게 대릭이고 그 다음에 라이저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배에서 해저 밑바닥까지 한 3km, 1km에서 3km 정도를 쭉 내려가서 끝에 드릴 비트를 돌리는 그 길다란 관인데 실제로 보면은 막 한 지름 60cm쯤 돼가지고 이렇게 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단할 것 같은데 얘가 길이가 3km쯤 되면은 오히려 철관이니까 딱딱한 게 아니라 실같이 그러잖아요. 여기 지름 60cm라고 해도 지름 60cm 길이가 3km면은 몇 배요? 한 5000배 되나? 네. 그렇잖아요. 지름보다 길이가 5000배 정도 되니까 얘가 어떤 작대기 아니면은 그 단단한 물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실같이 돼요. 그래서 라이저도 해석을 할 때는 실제로 실같이 해서 해석을 하면 얘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추하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시추하는 작업선들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컵이라고 해서 바닥에 다리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딱 고정이 되고 다리가 되게 길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거기를 이 플랫폼이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바닥 저기 해저 밑바닥 박을 때까지 푹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는 수면 위에 딱 있게 그렇게 높이를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다리 길이보다 깊은 바닥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심이 한정이 됩니다. 대충 다리 길이 한 200m 정도 만들면 200m 수심까지 작업이 되죠. 그거보다 깊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미 서브멀저블이라고 해서 반잠수식이라고 할 거예요. 서브멀지가 이게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세미니까 이제 반절 그 정도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밑에 다리가 물에 뜬 여기 보면 있죠. 물 아래에 폰툰이라고 해서 2개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요. 걔가 물에 들어가면 걔가 부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를 띄우는데 다리가 2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보건성이 되게 좋거든요. 파도 중에 많이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얘 자체로는 이동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배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동을 해요. 보시면 이런 거 운반하는 전용 선이에요. 얘가 여기에다가 올려서 띄워가지고 운송을 하고 이제 실제 작업할 공간 가면은 무어링이라고 해서 선으로 얘를 해저 바닥에 묶어놓고 여기에서 라이저를 내려가지고 해저 바닥을 뚫고 작업을 하죠. 여기에 BOP도 나중에 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배같이 생긴 애 드릴을 달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드릴쉽인데 한때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고부가 가치 선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드릴쉽은 그냥 배인데 좀 배 중간에 대릭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그냥 쭉 내려요. 배가 있으면은 위에 대릭을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라이저를 쭉 내리는데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묶어놓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묶고요. 여기 자체에다가 추진기 같은 게 있거든요. 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절해가지고 그냥 지자리에 있게끔 GPS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해줘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기술이 필요하겠죠. 앞에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자체 추력으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움직여야지 하면 이렇게 배에 실을 필요 없어요. 지가 그냥 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고 이렇게 배에 실어가지고 다닐 때 뭐 우리 수에즈 운하라거나 뭐 저기 파나마 운하 그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뭐 얘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동성이 좋다라는 거 있죠. 구멍을 뚫었으면은 BOP까지 달아놓고 이제 석유를 본격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시추선은 구멍을 뚫어내지 석유를 만드는 애는 아니에요. 석유를 뽑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지? 얘가 시추선이었거든요. 위에 대립 보이죠? 요것도 동영상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는 좀 볼만해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라이저가 얘한테 꽂혀 있었는데 걔를 뽑아가지고 옆에 실제로 석유 생산 공장을 싣고 다니는 플랜트가 와서 걔가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석유 플랜트는 한 20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여기 라이저로 나오는 석유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만에서 있던 거고요. 예, 이런 것들 동영상은 보면은 석유 회사들이 올리거든요. 자기네들 그런 거 좀 광고하려고.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 놓은 거 많아요. 왜냐면 석유 회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추선이 라이저를 이제 꽂아가지고 위치를 잘 잡아놓은 거에 얘가 빠지고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석유를 캐가지고 걔를 처리를 해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게 석유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데 걔는 해양 플랜트가 그 시추에서 이제 장래성이 있다 하는 지역에 배치가 돼요. 얘가 가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요거는 석유 다 캘 때까지 한 20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저기 특히 멕시코만 같은 데는 허리케인이 올라오거든요. 걔가 온다고 했을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얘는. 왜냐면 이미 다 바닥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라이저까지 꽂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피하니까 그냥 태풍이 오면은 그걸 그대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설계가 중요하겠죠. 배 같은 거는 피하면 되는데 얘네는 못 피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캔 게 아니라 삼성이었나? 대우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저기 뭐였더라? 오스트레일리아 윗부분인가? 오스트레일리아랑 뭐 인도네시아 사이인가? 거기서 천연가스 플랜트로 주문을 했던 거예요. 프렐루드라고 해서 이미 다 설치는 끝났는데 그거 이제 관련한 사진입니다. 사실 이것도 영상 찾아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보시면 좋죠. 이제 해양 플랜트는 그래서 바다에 그냥 지지가 되는데 시추선이랑 다른 게 시추선은 구멍 뚫었으면 나중에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얘는 한번 설치되면 3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땅에 꼬리를 박아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력식이라고 하는 거. 중력식은 그냥 말 그대로 무게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무겁게 해가지고 얘가 안 넘어가게끔 바닥에 물 밑에. 그 다음에 모노파일은 모노가 하나고 파일이 이런 말뚝이거든요. 그래서 기둥 하나를 탕 하고 박아서 개로 지지하는 타입. 트라이포드는 다리가 3개로 3개 다리로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니까 아예 해저에 얘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 자켓은 이제 이렇게 이걸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구조물로 얼기설기 올라가가지고 높게 만들어 저기 에펠탑 같이 생겨먹은 게 자켓인데 거기 위에다가 석유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석유를 캐서 올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알아서 나와요. 나오면은 걔를 처리를 해서 뭐 해저에 있으니까 깨끗한 석유 안 나오거든요. 물이랑 섞였을 수도 있고 뭐 모래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걔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유만 남기는 그런 공장이 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켓식 말고도 좀 다른 게 있는데 플렉서블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자켓 아니면 중력식 그런 거는 땅에 아예 고정이 되는 거고 몸체 자체가 땅에 박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몸체는 물에 떠 있는데 바닥에는 이렇게 선으로 묶어주는 타입이 있어요. 선이라고 해도 그냥 선은 아니고 막 쇠사슬 되게 두껍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얘를 안 떠내려가게 위치를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스파하고 텐션 레그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스파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길다랗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저기 밑에 다리를 묶어주면은 아래에서 당기니까 얘가 잘 서 있으려고 해요. 그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텐션 레그는 다리에서 그러니까 다리를 통째로 이렇게 아래로 당겨가지고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텐션이라는 게 장력, 우리가 당기는 힘이거든요. 끈 같은 거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텐션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니까 얘가 부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얘가 억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움직이게.
이렇게 꾹 이제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고, 스파는 그 정도로 막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냥 나는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싶어요. 아까와 같이 이상하게 고정하는 그런 거 말고 배 모양으로 생겨서 그게 FSO, FPSO. F라는 게 플로팅이에요. 보시면은 배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얘도 고정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터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있으면은 여기에 동그랗게 돼 있어서 여기로 라이저가 내려가고 여기에 계류를 해요. 그럼 배는 뭐를 하냐? 배는 파도가 이쪽에서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배가 돌아가고요. 터렛을 중심으로. 파도가 이쪽에서 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터렛을 중심으로 배가 회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파도 중에서 영향을 안 받는 선체 방향을 착착 잡아주는 게 플로팅 시스템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터렛이 되겠죠. 터렛 밑에 뭐 라이저도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터렛을 중심으로 배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FPSO 뜻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그래서 플로팅 물에 떠 있고, P 프로덕션 석유를 캐 올려서 걔를 처리를 해서 원유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원유로 만들어주는 프로덕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도 할 수 있고,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한번 유조선이 오면은 걔한테 넘겨주겠죠. 원유 채워줘서 이제 배송 좀 해주라.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다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해서 저장했다가 또 유조선 오면은 넘겨주는 과정을 오프로딩이라고 하고, 지가 저장하고 있는 걸 스토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플로팅 플랫폼이다. 플로팅하는 배다라고 해서 FPSO라고 해요. FSO는요, P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캐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 캐가지고 그거를 스토리지 했다가 오프로딩 해주는 그런 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 FPSO예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요새 많이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해양 채굴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런 큰 플랜트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거친 바다에 띄워야지, 그 다음에 그 유지 보수도 해야 되지, 탐사하는데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냥 땅 파면은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고 3000m 해저를 뚫어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긴 뭐냐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다. 평균 어느 정도 가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장량이에요. 싼 거 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바이오 퓨얼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되게 싸겠죠. 왜냐면은 농사지은 부산물 갖고 만들 거니까 되게 싸요. 양도 이 정도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땅에서 캐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온쇼어니까, 쇼어가 그 해안이거든요. 해안 위니까 땅이에요. 땅에서 캐고, 오펙이라는 건 저기 석유 기구잖아요. 거기 회원국 중에서 땅에서 캐는 애들 제일 싼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가격이 1배럴에 한 10달러쯤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1배럴이 한 150리터쯤 되는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150인가 200인가 그쯤 되는데, 원유를 한 드럼, 여러분들 그 드럼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캐내는데 10달러면 돼요. 채굴 비용이. 그냥 땅 파면 나와요, 걔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라는, 좀 질은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하여튼, 이란도 석유값 싸요. 오펙 회원입니다. 다른 오펙 회원국들도 있고, 이라크도 오펙 회원국이거든요. 땅에서 캐고. 그러니까 가격 되게 싸요. 땅에서 캐는 게 제일 싸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쉘로우 워터인데, 그러니까 깊은 바다까지 안 가고 해양 플랜트 막 어렵게 설치한 데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쉘로우 워터에서 오펙 회원국들 중에 쉘로우 워터 나오는데 가격 이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온쇼어 땅에서 캐는데 오펙 회원국 아닌데 녹색까지 이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 갖고 캐는 데는 딥워터거든요. 딥워터 중에 제일 싼 데가 브라질인데 걔가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40달러 정도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캐는 거 4배예요. 가격이. 똑같은 석유가 나오는데. 그 뒤에 뭐 좀 더 가다가 이건 어디예요? 또 브라질 말고 다른 오펙 회원국도 아닌 데서 디버터에서 캐는 데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 있겠죠. 그 다음에 오펙 회원국들 중에 디버터. 그러니까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나온 디버터, 우리가 해양 플랜트 돌려야 되는 데가 기본적으로 되게 비싸요. 석유를 캐는 게. 그러니까 원유 예를 들자면 유가가 40달러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브라질에서 석유 캐는 게 그게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왜냐면 석유 캐는데 드는 돈보다 석유값이 더 싸지니까. 다른 디버터들 더 심하죠. 그래서 대충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일 끝에까지 진짜로 캘 데 없어서 저기 막 이상한 바닥까지 다 가면은 거의 한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8배에서 6배에서 8배 정도의 그런 석유값이 되어야 우리가 바다에서 캐는 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 해양 플랜트를 주문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석유값이 이것보다 싸면은 이런 것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노란색이 타이트 오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셰일이에요. 셰일 오일이라서 미국에서 캐고 있죠. 셰일 오일이 옛날엔 더 비쌌는데 좀 싸졌어요.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50달러 되네요. 그래서 유가가 50달러에서 50달러가 낮아지면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 캐는 회사들이 힘들겠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석유 캐는데 드는 돈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미 해양 플랜트를 다 훑고 지나가서 지금 기름값이 어떻게 됐냐면은 2015년도에 50달러 하던 게 이전에는 갑자기 한번 팍 올랐었거든요. 되게 비쌌어요. 그때 해양 플랜트 막 하다가 그 정도 유가면은 바다에서 캐도 이득이 돼요. 근데 석유값 뚝 떨어져서 꿈틀꿈틀 하다가 하필이면 요새 2010년 초반에 20달러까지 지금 한 30달러? 이쪽 저쪽 하고 있나 본데 더 싸졌을 거예요. 더 싸져서 지금 추정치가 어느 정도냐면 20달러를 찍고 2달러를 찍고 점차적으로 오를 건데 뭐잘 모르겠지만 한 40달러 이쪽 저쪽 갈 것 같다라는 거죠. 40달러면 어디까지예요? 한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심해에서 캐는 것도 이득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비싼 데는요. 이렇게 긁었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회사들은 석유를 안 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해양 플랜트가 한때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잘 됐고 유가가 높을 때 그랬는데 유가가 푹 떨어지면서 지금 별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이에 잘 됐다면 참 좋은 다행일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가지고 해양 플랜트가 한 단원 다루긴 했는데 뭐 그렇게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해양 플랜트는 1시간, 사실 부력 얘기 빼면은 지금 한 1시간 좀 안 될 텐데 그만큼에 끝냈고요. 이제 다시 공지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뭐죠? 중간고사 객관식으로 나오고 사이버 캠퍼스 꼭 모의 시험 해보세요. 안 되면은 안 돼도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못 본 거는. 왜냐면은 제가 월요일 오전까지 여러분들 테스트하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자기 준비를 못한 잘못이겠죠. 그래서 5주차까지 우리가 5주차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스테빌리티까지. 그러니까 1주에서 5주차까지 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수업이 여기까지 했네요. 오늘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6주차에 부력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력까지는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닌가? 그냥 안 낼게요. 그러니까 6주 첫 번째 수업 때 한 그런 물리적인 부력 얘기, 뭐 벡터랑 그 얘기는 안 나올 거고, 배 자체 부력이 가해진다. 그거는 5주차 했던 얘기거든요. 뭐 수면 아래 배수량이랑 똑같은 만큼 힘이 가해진다. 그거는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요거는 이번 주에 했고 7주 처음에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턴 프로젝트 그렇게 길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근데 뭐 짧게 아니면 하고 뭐 좀 더 시간 되면은 다른 거 저희 수업 얘기 좀 더 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줌으로 한다. 이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거 녹화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턴 프로젝트 소개까지 하고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복습을 하던가 뭐 중간고사를 다시 풀어드리든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부터는 또 선박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예, 전작 1시간 15분 채웠는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